제일 중요한 게 결련성입니다. 결련성. 자, 아무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채권. 그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네 가지. 기억납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공사 대금 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 청구, 동물 침해. 자, 안 되는 것도 대충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매매 대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 자,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주인이 비용을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 비용 청구했는데 비용을 안 줘요. 그러면 연체에 대해서 왜 비용을 제때 안 주노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는 그죠? 비용 상환 청구의 연장입니다. 연장. 그래서 이것도 결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도 결련성이 있고 비용을 연체해서 생기는 손해배상 청구도 결련성이 있다. 그럼 29번에 보시면 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그 말은 결련성이 있는 채권을 모두 골라라. 기인이는 아니죠. 자, 리얼 보세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이 포기돼 봅니다. 포기. 그럼 피담보 채권이 없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리얼 자체는 피담보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답은 D것밖에 없어요. 비용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즉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다. 정답은 D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첫째는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계 주인입니다.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자, 수리를 하니까 수리비 채권이 3만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용상환 청구이기 때문에 3만원 받을 때까지 갑의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비용상환 청구.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자, 유치권이 되려 하면은 시계를 점유하고 채권도 있어야 되잖아. 주로 점유를 먼저 할까요? 채권이 먼저 생길까요? 점유를 먼저 하지. 시계를 넘겨받고 수리하잖아. 맞죠? 근데 채권이 먼저 생긴다는 사람은 웃깁니다. 귀신을 수리했습니까, 지금? 응? 근데 보통은 점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깁니다. 점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다. 근데 거꾸로, 가끔 가면은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를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의 불독이 을을 물었어. 그러면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럼 채권이 먼저 생겼죠. 그럼 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한참 뒤에 자기를 물은 불독을 점유해도 유치권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불독 사건 이렇게 적어놔라. 불독 사건. 먼저 물리고 채권이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된다. 먼저 물리고 그 말하기 싫으니까 먼저 뜯기고 이래라. 먼저 뜯기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자, 그러면 1번. 점유를 취득한 뒤에 채권이 생겼죠. 그래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1번은 X. 자, 이번에는 점유인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X. 그때는 유치권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자, 3번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하고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는다. 틀렸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를 공부할 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 규정 자체가 준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가 준용이 안 되고 유치권은 모두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굳이 하려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그것 때문에 3번은 X입니다. 자, 4번은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때는 채무자인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사용 중에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 요거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X. 자, 5번을 슬쩍 읽어보세요.
자, 유치권의 또 다른 요건은 뭐냐?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요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뭐가 해야 된다고? 변제기 도래. 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점유만 했다고 해서 여기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 수리 완료가 5월 1일 날 수리가 완료됐어. 이렇게. 그러면 점유는 지금 4월 1일 날 했단 말이야. 그러면 4월 1일부터 유치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5월 1일 날, 즉 수리했을 때 돈을 줘야 됩니다. 변제기가 언제라고? 5월 1일. 그래서 5월 1일부터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점유할 때부터다, 변제기 도래할 때부터다, 변제기 도래. 자, 그러면 5번은 자, 유익비에 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법원이 유예를 인정했다 그 말은 변제기를 연장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연장을 해주니까 변제기 도래입니까? 미도래입니까? 미도래. 그러면 유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31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그 31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을이 지금 갑의 집을 빌려서 임차인입니다. 근데 요 집을 계량을 하는데 돈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계량을 하는데 병으로부터 자재를 사가지고 계량을 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자재를 팔았으니까 매매 대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을은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병은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청구권. 자, 그러면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있죠.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까지 요 집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병이 집을 점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매매 대금 청구는 결련성이 없고 비용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있고.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 즉 매매대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유치권자 을은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수리비는 비용상환 채권 맞죠? 비용상환 채권은 결련성이 있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 자, 3번의 유치권자 을은 갑의 성납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사용할 때는 갑의 성납을 받을 의무가 있다. 맞고. 자, 4번에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선 변제가 아니고 그냥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O 맞습니다. 우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경매를 못하고 그냥 변제를 위하여 또는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경매는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정이라는 사람이 사버렸습니다. 집을. 그러면 이 사람이 집주인이죠. 그럼 집주인이 을한테 이제 집 내라 이래 했을 때 을은 유치권을 정한테도 주장해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를 물었냐. 유치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와, 이제 물권 채권도 모른다. 물권은 다시 한번 해보자. 8개.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기 물권이고 나머지 안 들어봤다. 전부 채권. 됐습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주인 병한테도 정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쉬워. 자,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제3자로서 새로운 소유자이지만 유치권자는 새로운 소유자 정에게 대해서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0번 물상대위. 물상대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7회 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한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거 한 번 더 써볼게요. 한 번 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집이 A 회사의 보험,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자, 갑에게 대신 생기는 게 뭘까요?
뭐라고? 정확하게 보험금입니까? 청구권입니까? 청구권. 자, 이거를 우리는 변형물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변형물. 원물, 변형물. 자, 그러면 원래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지면은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자, 집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소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험금 청구권을 신속하게 압류를 해버리면 집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변형물 위로는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변형물 위로 대신해서 존속한다. 읽어주시오. 물상대비.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고 대신해서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면 여기 있던 저당권이 일로 옮겨간다고.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불탔잖아. 뜨거워서라도 저당권이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빨리 이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상대비라 합니다. 오케이? 물상대비. 자, 그래서 물상대비가 되려 하면은 변형물이 돼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형물. 자, 그리고 요 압류 있잖아요. 자, 압류는 반드시 A가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제3자가 압류해도 됩니다. 저당권자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언제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 갑에게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하기 전에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1번에 보실까요?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이 있다 없다? 있다. X. 자, 이번에는 전세권 저당권 줄 것이고, 자, 전세권자도 아까 했습니다.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고 대신에 전세금 채권이 있다면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버리면 저당권자는 물상대비로서 전세금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번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비권이 인정된다. 뭐 하면? 압류하면. 뭐를? 전세금 채권을 압류하면. 자, 3번에 대위할 물건. 자, 물건의 동그라미. 그게 변형물입니다. 대위할 변형물, 즉 보험금이 인도된 후에 압류했다. 그럼 안 된다 그랬죠? 인도 전에, 그 다음에 지급 전에 압류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도 X. 자, 4번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 변형물이 맞죠? 거기에 대해서 압류만 하면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정답.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또 있어. 자, 만약에 이게 국가라고 봅시다. 국가. 국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 집을 수용했다고. 자, 수용하면은 갑은 국가에 대해서 뭐를 가집니까?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것도 변형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집을 수용하면 집이 없어져 버려요. 개인의 세계에서. 없어지고 대신에 이게 생겨. 그러면 이거를 보상금 청구권을 신속하게 저당권자가 압류를 딱 하면, 그죠?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물상대비해서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자, 이때 수용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써봐라. 수용 옆에. 강제 수용, 임의 수용. 강제 수용, 임의 수용. 자, 강제 수용은 다른 말로 재결 수용, 임의 수용은 다른 말로 협의 수용,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집을 수용했을 때 저당권자가, A는 저당권자네. 수용은 국가가 했고, 국가가 이렇게. 자, 국가가 수용을 해버리면 갑에게 국가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면 요 저당권자는 보상금을 압류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럼 이때 수용은 강제 수용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강제 수용. 다른 말로 재결 수용. 근데 만약 임의 수용이다, 협의 수용이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 실제로는 매매 대금이 됩니다. 매매 대금. 자, 강제 수용일 때는 보상금이 생기는데 협의 수용은, 그죠? 협의한다 그 말은 매매하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임의 수용이나 협의 수용에서 생기는 보상금은 실질적인 성격이 매매 대금 청구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용이 됐을 때 보상금 청구권에 물상대위가 된다 할 때 그때 수용은 재결 수용, 강제 수용, 협의 수용이나 협의 취득에서 보상금은 매매대금 성질을 가지므로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그게 5번입니다. 자, 5번에는 공취법 동그라미 줄여서 공취법에 따라 협의 수용, 협의 취득된 경우에 이때 보상금은 실제로는 매매대금 청구권이라 했죠. 매매대금 청구권에는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자, 4번이 답입니다. 자, 33번. 자,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그죠?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원물, 미친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미친다? 부합물에도 미친다. 뭐에도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실에 미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실에. 지난주에 한 거. 자, 우리 원물이 산이다. 부합물은 뭐요? 나무다. 원물이 횟집이다. 그 다음에 수족관. 수족관은 뭐라고? 종물이다. 그래서 산하고 횟집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와 요 횟집 옆에 있는 수족관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는 부합물, 수족관은 종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 과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아, 다 까먹네. 아, 미친다. 예외적으로 미친다. 요새 과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너무 쉬워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라, 좀 제발하고. 자,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임차인. 그럼 갑은 을에게 월세 받을 게 있죠. 월세. 그걸 정확하게는 차임 채권이라 합니다. 이거를 법정 과실이라 합니다. 그럼 집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차임 채권에도 미치겠냐? 원칙은 안 미친다. 이런 이야기. 눈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다. 이거 했는데 중요하다면서. 그것도 지난주에.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꼭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어떤 학생이 옛날에 한 거는 생각나는데 너무 직전에 한 거는 생각이 안 난답니다. 돌아도 한참 돌았지 하거든. 그죠? 그러면 안 미친다가 뜻이 뭐냐? 만약에 A가 집에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경매를 넣으면 요 집이 낙찰이 되겠죠? 그럼 낙찰이 되면 요 과실도 낙찰이 되느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이 안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미친다는 말은 낙찰된다. 그 말이고. 안 미친다는 말은 낙찰이 안 된다. 그럼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차임 채권은 여전히 갑이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A가 실제로 경매를 넣었어. 자, 경매를 넣으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등기하라고 촉탁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기소에서 경매 등기를 합니다. 뭐 한다고? 경매 등기. 경매 등기를 하면은 요 집이 자동적으로 압류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 압류. 그럼 집이 압류됐는데 압류 후에 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 과실은 압류 후에 생겼죠. 압류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므로 요 과실까지도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을에게 월세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S라고 이렇게. 이거 이해를 해라고. 이거 외울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학생들은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못돼서 전부 다 암기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논리적인 이해력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소리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론을 외우라고 합니다. 원칙은 안 미친다. 압류되면은 미친다. 근데 문제 내면은 다 틀려. 외우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문제는 이렇게 내버린다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간단하게, 자, 집이 압류되기 전에 생긴 과실에는 안 미치고, 압류된 후에 생긴 과실에는 미친다. 그렇게.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부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종물도 아니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안 미친다. 니은.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땅 주인이 토지에 유류 저장 탱크를 매설했다. 자, 유류 저장 탱크하고 정화조는 토지에 부합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럼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인 탱크에도 미친다. 자, 띄것을 보세요. 자,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압류가 나왔네. 압류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 과실, 미친다. 그럼 리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의 전세권자가 나무를 심었고 등기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거 재밌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땅이 있어, 땅. 땅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 그죠? 그 뭐로 나무 심었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전세권자가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렸어. 전세권으로. 전세권으로 땅을 빌려가지고 심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나무는 갑의 허락 없이 심어버리면 땅에 부합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독립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나무에 공시방법을 갖추면 됩니다.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돼. 또 두 번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심으면 돼. 정당한 권한은 두 가지야. 땅 주인의 승낙을 받거나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거나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우선은 등기했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은 사용권을 취득했잖아요. 여기에도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니까 무조건 독립이 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돼도 독립이 돼요. 무려 여기는 공시방법도 갖췄고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독립이다, 부합이다, 독립.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치는 거는 몇 번이다? 리디. 자, 33번은 문제가 굉장히 잘 냈습니다. 예. 그래서 부합물, 종물, 정당한 권한 이런 거를 다 물었단 말이야. 아주 좋은 문제다. 자, 뒤로.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도 엊그제 했네, 엊그제. 제3취득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그 제가 쓸 때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선. 읽어보시라. 학생들은 참 피곤해 죽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까딱 없는데. 제3취득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갑이 지금 주인이야, 주인. 토지 할까, 토지? 집 합시다, 집.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4월 1일 날. 지어진 집이다. 근데 이 집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당으로 잡혀있는 이 집을 을이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권. 6월 1일 날. 그럼 이분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제3취득자. 지난주에 한 거 그대로 반복해 볼게요. 을을 말한다고?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 특징이 두 개 있네.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그리고 담보권이 아니고 반드시 용익권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을도 저당권이다. 제3취득자 아닙니다.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이 돼야 제3취득자가 된다. 자, 그러면 갑이 돈을 안 갚으면 A가 경매를 신청하겠죠.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 주택이 낙찰되겠죠. 낙찰 8월 1일 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전세권보다는 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그럼 이거를 선순위 저당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자,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을은 쫓겨납니다. 원칙.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로 들어갈 때는 등기부를 본단 말이야. 말랐고. 앞에 저당권이 있는가 싶었어. 저당권이 있을 때 들어가면은 안전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안 들어가요.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지 않도록 이 사람을 좀 보호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 사람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을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거를 매수인 자격을 갖는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이 쫓겨나지 않으려면 저당권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저당권을 없애려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럼 갑이 안 갚잖아요. 그러면 을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버리면 돼요. 그걸 뭘 한다고? 대위변제. 대위변제권이라 합니다. 대위변제. 자, 을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으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그러면 쫓겨날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낙찰도 받지 않고 대위변제도 안 했어. 멍청하게 방치하다가 쫓겨났어. 경매가 돼가지고. 그런데 을이 쫓겨나기 전에 이 집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개량했단 말이야. 그러면 낙찰 대금에서, 그죠? 그 1,000만 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순위가 1순위입니다. 1순위. 0순위는 실행비용. 1순위는 제3취득자. 2순위는 소액임차인.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액임차인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앞에 뭐 넣으라 했습니까? 최우선 상황. 이렇게.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취득자가 되려 하면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 후순위이면 되지. 이 사람이 경매 신청 전에 들어왔냐, 후에 들어왔냐, 그건 안 따져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억. 자, 기억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후순위 저당권은 용익권이다, 담보권이다, 담보권. 제3취득자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니은 X. 자, 뒤가 제3취득자는 경매에 참가해서 빠졌다 글자가 실행하는 매에 참가. 세상에 이런 거 다 있나? 와, 이거 강의할 때만 보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매.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맞고. 자, 리얼에 보면은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전이나 경매 신청 후나 상관없이 용익권,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포함. 맞네요. 그죠? 니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기디리. 그죠? 이제 잘한다. 그죠? 자, 4번.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4-1. 일괄 경매죠. 일괄 경매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토지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거는 건물이 들어섰어. 건물. 자, 건물이 들어섰어. 만약에 4월 1일 날 들어섰다.
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하는 것을 일괄경매랍니다. 그럼 4월 1일 날 건물이 들어왔다면 일괄경매 될까요? 지난주에도 그리 강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일괄경매가 365조에 있고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정반대다. 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케이?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되면은 일괄경매 안 되고 일괄경매가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괄경매입니까? 법정지상권입니까? 법정지상권. 그래서 4월 1일 날 들어서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이 여기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부담을 안고 잡았잖아. 그럼 건물이 보호돼야 되잖아. 그럼 건물 철거를 막아서 건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뭐라고? 법정지상권 제도. 근데 여기는 4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 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었어. 맞죠? 그럼 나대지에 잡았다고.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건물이 들었었어. 그럼 건물을 보호해야 됩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저당권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일괄경매라고.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만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잘 안 돼요. 건물 때문에. 그래서 낙찰을 잘 받게 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일괄경매라고. 그럼 일괄경매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설정자가 지상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래 돼야 일괄경매가 된다고. 그럼 만약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땅을 빌렸어. 토지 임차인이야. 그럼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 그럼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A가 건축했지만 을이 샀어요. 제3자가 건축했지만 최종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물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괄경매가 된다고. 자, 그러면 찾아보시오. 기억. 기억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존재하죠. 그럼 법정지상권이다. 일괄경매다. 법정지상권. 자,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 을이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죠. 자, 설정 후 건물이 존재하고 설정자 을이 소유하고 일괄경매 되죠. 자,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제3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3자 병이 뭐 했다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병이 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원칙은 일괄경매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끝에 뭐라 했습니까?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설정자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건축은 병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유는 저당권 설정자 을이 했기 때문에 일괄경매가 된다. 답은 몇 번이다? 니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와. 이렇게 설정 전에 뭐 어쩌고 뭐 다른 사람이 소유 이렇게 낸다니까. 그래서 민법을 잘 하면 기초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서 훈련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이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